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김영춘의 세상 읽기 7월 마지막 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탄소 국경세입니다. 지난 7월 14일 EU, 유럽연합이죠. EU 집행위원회가 탄소 국경세 제도를 도입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탄소 국경세만이 아니라 EU 집행위원회는 Fit for 55 EU 전체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55라고 하는 것은 뭐냐? 1990년 대비해서 2035년인가요? 그때까지 탄소 배출을 55% 저감시키겠다라는 게 EU의 정책 목표입니다. 이 55를 맞추기 위해서 무려 10몇 가지의 패키지 정책 법안을 이번에 한꺼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는 주로 탄소 국경세가 아주 핫 이슈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실감을 하기 좋은 법안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다 금지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다니는 자동차들 대부분이 내연기관 자동차죠. 가솔린이나 디젤을 사용하고 또 뭐 LPG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도 다 내연기관 자동차들입니다. 이런 자동차를 어느 날 판매 금지시킨다, 못 돌아다니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생활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이겠죠. 근데 EU는 이미 그걸 2035년도부터 판매 금지시키겠다고 발표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이 발표한 게 바로 이 탄소 국경세 제도인데, 쉽게 말해서 EU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들어가는 탄소 양보다 더 많은 탄소를 소비해서 배출하는 외국 제품에 대해서는 그 차이만큼 일종의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게 바로 이 탄소 국경세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들고 나왔을까요? EU가. 우선은 EU가 어떤 면에서는 환경 규제, 탄소 저감을 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이런 환경 규제에 가장 앞선 국가들입니다. 이런 EU의 환경 정책을 다른 나라들에도 강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환경 규제를 많이 당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 환경 규제를 다 충족시키면서 물건을 생산하려고 그러면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EU 안의 기업들은 EU 역외의 기업들에 비해서 제품 경쟁력,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점점 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상쇄시키고 EU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탱시켜주기 위한 정책이 바로 이 탄소 국경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도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이미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EU나 미국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나 이 탄소 저감 정책과 관련한 실행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생산원을 보면은 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가 아직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 연료라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거죠. 이런 걸 사용해서 생산하는 비중이 무려 66%다. EU 국가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도 우리는 아직 탄소 집약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EU에 수출을 하는 물건 중에서 이번에 EU가 탄소 국경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5개 품목을 23년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는 것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철강이 가장 많습니다. 철강 제품들 당장 23년부터는 탄소 국경세를 물어야 될지도 모르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EU에서도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나 탄소세 같은 거를 이미 자국에서 물고 있는 그런 나라의 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이 탄소 국경세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을 이번에 발표한 내용 안에도 포함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을 잘 설명하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그런 국가적인 노력, 또 기업 차원의 그런 노력들을 잘 증명해낸다 그러면은 우리가 EU의 탄소 국경세 면제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명심해서 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탄소 국경세 문제가 불러일으킨 이슈가 비단 아까 말했던 2023년부터 시작되는 EU의 그런 시범 실시와 25년부터는 전면 실시를 한다는 건데요. 이런 EU 차원의 문제만이라면은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 탄소 국경세 같은 거를 도입 검토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지금 미국 의회에 이 탄소 국경세 유럽과 같은 형태의 이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런 법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EU가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전 세계에서 서로 이런 걸 무기로 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현상이 글로벌화되는 상황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도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 목표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전환을 주도 면밀하게 실행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전기에너지 생산하는 데도 우리 66%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화석연료가 아닌 나머지 부분은 어떨까요? 뭐가 있을까요? 주로 원자력이죠. 원자력 발전소가 그 나머지 부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발전의 비율은 아직도 미미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이 발전의 가능성은 앞으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할수록 더 높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서 이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려나가야 되겠죠. 특히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난 몇 년 동안에 너무 막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반대의 비판 여론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연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식의 비판 여론이 생겼죠. 그래서 최대한 자연과 공존하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많고요.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정리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기존 원전에 대한 정책은 지금 대규모 원전들은 점차 수명이 다하면 감축을 시킨다 이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점은 저는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너무 대규모 발전소들입니다. 고리 1호기가 지금 폐로가 됐습니다만 지금 3세대 원자로 같은 경우는 고리 1호기보다 무려 3배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건설되고 있고 이미 건설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원전들이 인구가 희소한 그런 지역에 들었으면 그래도 위험도가 낮을 수 있는데 신고리 발전소 같은 경우는 부산과 울산, 경남 중심으로 반경 30km 안에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계속 대규모 원전을 짓고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도박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들은 수명이 다하면 연장하지 않고 감축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여전히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큰 방향 전환은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남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소형 원자로, 이 차세대 원자로라 그러는 이 소형 원자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도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형 원자로 부분은 국가 연구 과제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형 원전들은 수명이 다하면 끄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 소형 원자로 부분은 자꾸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게임 체인저로서 이 소형 원자로 부분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소형 원자로 그러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크기가 대형 원자로의 한 10분의 1 이하 굉장히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형 원자로에 열을 식혀주는 이 냉각, 배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모듈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방사선 누출의 위험도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어떤 연구를 보니까 이 소형 원자로는 방사선 누출 사고가 한 100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이런 연구 결과도 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소형 원자로는 앞으로 계속 좀 연구 발전을 시키고 상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더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또 소듐 고속 냉각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4세대 차세대 원자로 하나로 연구되고 있는 건데요. 소듐 고속 냉각로는 핵심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 연료로 재활용을 해서
다시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자력 발전의 제일 큰 문제가 가동 중에 방사선 누출 사고 위험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 후 핵연료,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이 사용 후 핵연료봉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방책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울산 이 고리 원전에 또 월성 원전에 울진 원전에 영광 원전에 발전소 안에 그냥 저장하고 있습니다. 곧 이 저장 용량이 한도를 꽉 채워서 이제 딴 데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할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이 저장소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왜 못 만들겠습니까? 사용 후 핵연료라는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수용할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위험한 사용 후 핵연료봉을 묻겠다 하는데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경주에 들어가 있는 게 중저준위 핵 폐기물, 장갑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는 중저준위 핵 폐기물 저장소였는데 그것도 부안에서 하려고 그러다 실패하고 겨우 경주에다가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준위 핵 폐기물은 더욱더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돌아가고 있고 핵 연료봉은 점점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핵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이 소듐 이 냉각 고속도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술은 우리가 좀 더 발전을 시키고 그게 소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위험도도 훨씬 낮춘 상태에서 가동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한국에서 계속 생산되는 핵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기도 하니까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탄소 중립 2050 목표에 도전해 나가고 그래서 당장 그 전부터 EU는 이제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 봐야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년 후에 EU부터 시작되는 이 탄소 국경세의 전 세계적 도입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의 연구 개발과 적용 확대 그리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그런 소형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과 상업화 이런 노력들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탄소 국경세를 주제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냥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한국의 새로운 정책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세상 읽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죠? 이 더움 속에서도 더 건강한 날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지지 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더 즐겁고 쾌활한 그런 생활 하는 게 꼭 필요하겠죠.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내 좋은 날을 보내시면서 다음 세상 읽기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